자,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으로 갑니다. 해석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교과서로는 167페이지 이하가 될 거예요. 자, 이 부분은 혹시나 이 부분이 조금 더 이해를 요하는 부분이 있다면은 기본 이론 시간에 강의를 참조하세요. 구체적에는. 그래서 쉽게 제가 설명을 해 뒀으니까. 자, 지금은 그 이해를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빨리빨리 진행을 합니다. 법률행 해석은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자연적, 규범적, 보충적 해석이 있는데 그 중에서 시험 문제는 자연적 해석이에요. 규범적 해석이 뜬다면 이거는 해당 판례가 시험 문제입니다. 어떠한 해석을 자연적 해석이라 하느냐? 법률행위 일반적으로 계약이 주로 빈번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2명 있겠죠, 그죠? 그때 의사 표시를 한 자로 뭐요? 표의자. 나머지는 당연히 상대방이 되겠죠, 상대방. 그때 법률행위 해석은 결론 뭐요? 의사 표시 해석 문제다, 그죠? 의사 표시 해석 문제인데 그때 자연적 해석이란 표시된 문자적 의미에 구속되지 않고, 자, 체크할게요. 표의자의 시각에서, 이미 체크되어 있을 거예요. 표의자의 시각에서, 그죠? 표의자의 실제, 그죠? 의사를 알 수 있다면은 표의자의 실제 의사대로의 법률의 성립을 인정코자 하는 해석을 자연적 해석이라 한다. 자, 상식으로 보세요. 제가 지금 설명한 것은 잃어버려도 상관없어요. 의사 표시는 뭐예요? 의사를 표시하는 겁니다. 의사를 표시하는 거. 그래서 의사하고 표시가 뭐예요? 불치하더라도 상대방이 뭐예요? 표의자의 내심 의사를 제대로 이해했다면 자신의 의사가 상대방이 뭐예요? 제대로 전달된 거다, 전달이 못된 거다? 전달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기본 이론 시간에 이자가 뭐예요? 어리 경영하는 포장마차를 찾아가서, 그죠? 소주 한 병을 사 마시기 위해서 두꺼비 한 마리 달라, 그죠? 내심의 의사하고 표시가 일치치 않죠. 그렇지만 이자가 원하는 소주를 달라는 의사가 제대로 전달이 되었다, 못 되었다? 전달이 되었잖아요. 이게 자연적 해석이에요. 즉, 문자적 의미에 구속되지 않고 뭐예요? 표의자 입장에서 표의자의 실제 의사를 알 수 있다면 뭐예요? 그 표의자의 실제 의사대로 법률의 성립을 인정하는 해석을 자연적 해석. 즉, 의사 표시는 의사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표시하고 뭐예요? 의사가 불일치하더라도 의사가 제대로 전달되었다면 의사 표시의 목적은 달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자연적 해석이에요. 자, 적용 범위. 그래서 이게 뭐예요? 표시가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표의자 의사가 제대로 상대방이 뭐예요? 이해가 됐다면 잘못된 표시는 해가 되지 않는다. 그죠? 이를 오표시 무효 원칙이라고 하고, 그 다음, 상대방이 없는 행위는 누구만 보호하면 돼요? 표의자만, 그죠? 그 다음에 신분행위의 특징이죠. 신분행위는 무조건 뭐예요? 혼인, 이혼 등은 표시에도 불문하고 뭐예요? 진정한 의사가 중요시 될 수밖에 없죠. 따라서 무조건 가족법상 행위는 자연적 해석에 의한다. 시험 문제는 오표시 무효 원칙 판례입니다. 판례. 자, 요거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도 뭐요? 이 부분이 3번 정도 출제가 됐죠. 그 문구만 약간 변형합니다. 옆반에도 뭐요? 의사 표시가 뜨면 이 부분이 압도적으로 계속 반복돼요. 저 당사자가 갑을로 뜨니까 뭐요? X 토지 매매가 있었다. 갑을 간에는 어떤 토지를 사고 팔기로 합의가 있었어요? X 토지. 갑은 뭐요? 을에게 자신의 토지 중 X 토지를 매도하고자 하는 의사. 을도 뭐요? 갑의 소유 토지 중 뭐요? X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번의 착오로 계약서에는 뭐요? Y 토지 매매라고 적었어요. 그래서 매수인 앞으로 뭐요? Y 토지 등기까지 넘겨줬다. 그렇지만 갑을 간에는 어떠한 토지를 사고 팔기로 합의했다? X 토지요. Y 토지는 매매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매매가 없었기 때문에 매수인 앞으로
경료된 Y 토지 이전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 무효. 그래서 을 앞으로 경료된 등기를 뭐요? 아무리 병이 선의 무과실로 믿고서 거래로 그 Y 토지를 매수하더라도 절대로 해당 Y 토지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등기에는 공실력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결론요. 우리가 기본 이론 시간을 배웠기 때문에 갑을가는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X 토지 매매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했죠. 유효하게 성립했기 때문에 차고 있다, 없다? 없어요.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X 토지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했기 때문에 차고 없습니다. 그래서 X 토지 매매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소유권 취득 못했죠. 따라서 을은 뭐요? 갑에게 X 토지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그죠? 네. 차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전 등기를 하면은 소유권 취득할 수 있고, 갑은 을에게 Y 토지는 판박 없죠. 그래서 Y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권에게서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다 출제될 수 있는 지문에 답니다. 결론. 복귀 확인합니다. 부동산 매매에서 쌍방 모두가 특징이 뭐야? 갑토지다, 그죠? 예. 그러면 사례에서 뭐야? 갑을이 당사자니까 X 토지를 바꾼 게 불가합니다. 갑토지를 매매 목적물로 삼았으나 지분에게 착오로 계약서에 뭐야? 엉뚱한 을 토지로 잘못 표시했더라도, 오표시죠, 그죠? 잘못 표시했더라도 갑토지의 가르치를 매매 목적물로 하는 쌍방의 의사 합치가 있는 이상 이 매매 계약은 뭐요? 갑토지에 대해서만 성립한 것이고 을 토지에서 뭐요? 매매가 없었다, 그죠? 없었어요. 그 결론. 만일 을 앞으로 이미 뭐요? 을 토지에 가서 이전 등기가 됐다면 그 등기는 잘못된 거죠. 그래서 갑은 을 토지 등기는 뭐요?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요게 계속적으로 시험 문제입니다. 의사표시의 해석에서는. 자, 규범적 해석은 이건 판례에 오시는 거예요. 앞서서 의사와 표시가 뭐요? 불일치하더라도 상대방이 이미 뭐요? 표의자의 내심의 의사를 이미 알았다면 뭐요? 그때는 표의자의 내심의 의사대로 법률행위 성립을 인정을 하더라고요. 이런 뭐요? 자연적 해석입니다. 그런데 빨리 진행해 볼게요. 그때 기본 이론 시간에 제가 소개했던 거예요. 이 자가 뭐예요? 소주 한 박스를 원한다, 그죠? 지금 국가에서 검주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갑은 하루라도 술이 없으면 사지가 떨려서 살아갈 수 없는 중독자입니다. 그래서 소주 한 박스를 매수할 의사로 뭐예요?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에다가 뭐예요? 광고를 하죠, 그죠? 그래서 두꺼비 한 박스를 100만 원에 사겠다, 그죠? 이렇게 광고를 했어요. 근데 을이 가정주부입니다.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죠. 그때 자연적 해석의 경우는 이미 뭐야? 표의자가 소주를 원하는 걸 알았죠, 그죠? 근데 이 경우는 안다, 모른다? 모르죠, 그죠? 그때 누구의 시각에서요? 상대방의 시각에서. 그때는 뭐야? 표시죠, 그죠? 표시의 객관적 의미를 밝힌다, 그죠? 여기 뭐야? 규범적 해석이에요. 그러면 갑을 가는 어떠한 매매가 성립합니까? 소주가 아니라 뭐야? 두꺼비 매매 계약이 100만 원으로 성립한다. 이게 규범적 해석입니다. 자, 그러면 판례, 그죠? 그래서 이미 기본 이론 시간에 1번부터 뭐요? 3번까지 판례 제가 설명했죠? 확인합니다. 총안결하면 뭐요? 이 판례입니다. 채권자가 뭐요? 채무자에게 더 받을 금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요? 일부만 수령하고 뭐요? 영수증은 총완결이라고 작성해서 건네줬다, 그죠? 그와 같은 경위가 뭐요? 이하든 간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뭐요? 돈을 갚지 못하겠다 하든 말든 뭐요? 이와 같이 총완결로 작성되었다면은 그 완결 의사표시는 뭐요? 무효가 아니다, 그죠? 유효. 유효. 이게 교본적이었어요. 그 다음, 임대차 계약서를 보니까 뭐요? 모든 화재, 이거 체크되죠, 그죠? 모든 화재에서 임차인이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작성되어 있죠. 그때 모든 화재란 임차인의 잘못으로 인한 화재뿐만 아니라 불가항력적 손해까지 뭐요?
임차인이 책임지겠다는 의미가 규범적 해석이다. 그 다음 3번 어떤 의무를 부담키는 내용의 뭐요? 당사의 약정에 이런 문구가 삽입되어 있다 그죠? 최대한 노력하겠다. 이게 기본이되죠. 그때 의무자는 뭐요? 법적인 의무는 부담할 의사가 없고 그죠? 최대한 뭐요? 도덕적으로만 노력하겠다. 이런 의미에 불과하다 그죠? 여기까지 이미 설명이 됐고. 자, 이 부분 체크 표시해요. 이제는 이 부분도 이해할 준비가 됐습니다. 자, 근데 이 부분이 어려워요. 법률 해석 파트에서 뭐요? 우리 시험에서 어렵게 출제가 되는 이 부분을 우리 시험에서 지금까지 한 번 정도 이 부분을 건드린 적은 있어요. 근데 나머지가 답이 됐기 때문에 답을 찾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이 부분은 뭐요? 타치라는 순간 엄청나게 힘들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준비가 됐어요. 대리 파트를 배웠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보니까 매매 계약은 각각 을 간에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매매 계약은 누구와 누구 간에 체결되어 있다고요? 각각 을 간에. 근데 보니까 계약서를 보니까 뭐요? 1방은 을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을이 계약을 하고 뭐요? 자기 이름 적었죠. 문제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타방 한쪽 보니까 이자가 계약서에 명의인으로 올라와 있어요. 계약은 누가 체결했어요? 갑이 체결했는데 그때 을의 상대방으로 뭐요? A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이 경우 뭐요? 계약은 을이 한 거 맞죠? 그죠? 을은 명백해요. 근데 타방 계약의 당사자가 뭐요? 행위자인 갑이 되느냐? 명의인인 A가 타방 계약의 당사자가 되느냐? 누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당연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자가 뭐요? A를 대리해서 이 같은 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의 타방 당사 누가 돼요? A가 되죠. A가 돼요. 그런데 보세요. 분명히 내가 어떤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면 일반적으로 나는 내 이름 석자를 밝히죠. 근데 이해를 하기 위해서 여러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이름 석자를 뭐야? 숨기고자 하는 어떤 부끄러운 행위를 할 경우도 상정해 보세요. 그런 행위는 뭐야? 살아생전 하면 안 되겠지만 내가 음침한 그죠? 연락업소에 간다 그죠? 제가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 일을 몰라요. 그런데 설명을 해서 설명한 거예요. 그때 내 이름 세자를 그대로 밝힐 수는 없죠. 그죠? 그때 누구 이름? 가상의 인물을 내셔오던 거죠. 또는 내가 알고 있는 뭐예요? 지인의 이름을 대신 써서 가든. 자, 그 물어볼게요. 그 경우입니다. 그때는 누가 그 윤락 계약의 당사자 돼요? 명의인입니까? 실제 행위자예요? 실제 행위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준이 정해졌어요. 자, 볼게요. 계약을 체결한 행위자가 뭐예요? 자신 이름이 아닌 엉뚱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법률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때 뭐예요? 행위자와 명의인 중 누가 뭐예요? 계약의 당사자가 되느냐는 게 이게 해석의 문제입니다. 해석의 문제인데 그때 뭐예요?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뭐예요? 일치한다면 그때 문제가 안 되죠. 그죠? 이름은 A 명의죠. 뭐예요? 을과 갑 사이에 계약의 당사자를 누구로 하기로 했어요? 갑으로 하기로 의사가 뭐예요? 일치가 됐다면 그때는 당연히 갑이 당사가 되는 거고 행위는 뭐예요? 갑이 하지만 이자가 책임 주체로 뭐예요? 갑과 을이 합의가 있어야 뭐예요? 이자가 본이 되는 거죠. 그죠? 예.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행위자와 상대방 의사가 일치치 아니한 경우에 이자가 뭐예요? 자기 이름은 숨기고 엉뚱한 갑의 이름, A의 이름, 허위에 또는 뭐예요? 가상의 인물을 내셔서 을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때는 뭐예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행위자와 뭐예요? 명의인 중 누구를 자신의 상대방으로 알았을 것이냐 그죠? 상대방의 입장에서 해석을 합니다. 여기 뭐예요? 규범적 해석이요. 규범적 해석. 여기 규범적 해석인지는 따지지 말고 결론요. 즉 행위자와 상대방 의사가 일치치 않는 경우 그 계약의 성질 등 여러 가지 사정을 토대로 뭐예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인 중 뭐예요? 누구를 자신의 상대방으로 이해를 했을 거냐에 따라서 뭐예요? 당사자를 결정을 한다. 일반적으로 내가 을이라면
누구를 나의 상대방으로 하겠어요? 당연히 행위자를 상대방으로 하겠죠. 행위자가 뭐야? 남의 이름을 가지고 하든 뭐야? 그 이름이, 그자 이름이 본명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죠? 행위자가 그 명의인인 줄 알고서 같이 계약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상대방의 시각에서 행위자가 일반적으로 계약의 상대방이 될 겁니다. 이런 문구를 기억할게요. 그래서 해석 파트에 출제된다면 제일 어렵게 출제가 될 수 있다. 그럼 이제 하나 남으세요. 규범적 해석까지 봤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보충적 해석이죠. 자연적 또는 규범적 해석을 통해서 법률행위는 이미 성립했어요. 근데 성립한 법률행위에 빠진 부분이 있다, 그죠? 빠진 부분이 있을 때, 그때 마지막이죠, 그죠? 자연적 해석은 누구의 입장에서? 표의자. 규범적은 누구의, 그죠? 상대방. 그럼 남은 게 제3자죠. 제3자의 입장에서 빠진 부분은 뭐예요? 메꾸는 해석을 보충적 해석이라 한다. 자, 그래서 이런 예를 들었다, 그죠? 그래서 가벌간에 아파트 임대차 계약이 있었습니다. 계약서를 보니까 뭐예요? 차임 50 이렇게 적혀 있죠. 즉 임대차 계약은 성립했어요. 근데 그 차임이 뭐예요? 월인지 또는 뭐예요? 연인지가 아무리 계약서를 살펴보더라도 뭐예요? 이 부분이 빠져 있어요. 빠져 있다. 그때 당사자가 이것이 뭐예요? 빠진 부분이 있는 것을 알았더라면 가졌을 현실적 의사입니까? 가상적 의사요? 가상적 의사죠. 그 당시에 몰랐기 때문에 사후에 알았다면 가졌을 가상적인 의사를 뭐예요? 제3자의 시각에서 행위 당시, 해석 당시에 존재하는 여러 사정을 참조해서 메꾸는 해석을 보충이라는데 주로는 어디서요? 법률행위 중에서 계약에서 체크하시면 되죠. 계약에서. 그래서 한 번 정도 지문화 됐어요. 주로는 단독행위에서 주된 기능을 수행한다. 여기 속인 적이 있어요. 즉 보충적 해석은 법률행 해석 모두에도 문제가 되지만 특히 어디서요? 계석에서 해석 계약에서 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자, 이제 끝났어요. 해석의 기준입니다. 자, 기준 106조 하나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106조 갑니다. 사실인 간섭이죠. 즉 사실인 간섭은 여기보다는 뭐예요? 우리가 첫째 주에 첫째 시간에 배우는 민법 1조죠. 그죠? 간섭법의 비교 논점에서 주로 출제됩니다.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없는 규정. 관계없는 규정은 뭐예요? 임의 규정이란다. 그죠? 임의 규정. 임의 규정과 다른 간섭이 있는 경우에 키포인트가 이겁니다. 당사자 의사가 뭐예요? 명확하지 아니한 때. 의사가 명확하면 의사에 따라서 해석합니다. 당사 의사가 뭐예요? 명확치 않은 사실인 간섭에 따라서 해석한다. 그죠? 자, 교과서 쭉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따라오세요. 법률행위는 결론 뭐예요? 법률행위 해석은 결론 의사 해석의 문제죠. 그 첫 번째 법률행위 해석할 때 그 기준은 학자들이 하면 뭐예요? 자신들이 당의 법률행위를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뭐예요? 달성될 수 있도록 해석을 해줍니다. 법률행위를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근데 그 목적은 어디에 드러나 있어요? 의사에 있죠. 그래서 당사자 의사를 알 수 있다면 의사대로 해석을 해줍니다. 자, 우리가 민법 1조를 떠올려볼게요. 민사사건이 터졌어요. 첫 번째 재판의 기준이 뭐죠? 성문법이죠. 그래서 이것도 뭐야? 1차적으로 의사를 가지고 해석합니다. 근데 성문법이 없으면 두 번째가 뭐죠? 간섭법이죠. 그래서 의사가 뭐야? 명확치 않아요. 그때 두 번째 뭐야? 사실인 간섭. 두 번째니까 뭐야? 여기 뭐야? 보충이죠. 뭘 보충합니까? 의사를 보충하죠. 당사자 의사를 보충하는 뭐예요? 두 번째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 이 문구를 기억을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첫째 주 배우는 거죠. 간섭법은 바로 법원으로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뭐요? 법칙으로서 효력이 있다. 그죠? 법원이 된다.
근데 사실인 간섭은 법으로서 효력이 없는 단순한 간행으로서 뭐요? 당사자 의사를 보충하는 법률행 해석의 기준이 된다. 그게 그 의미죠. 그죠? 나머지, 그 다음에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요것도 없으면 뭐요? 임의법규. 요것도 없으면 마지막에 뭐요? 조리인 신의처. 그죠? 요 부분만 확인합니다. 자, 그래서 총설. 해석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석할 것이냐. 법조문 없어요. 근데 학자들은 기도, 목적, 사실인 간섭, 임의법규, 조리 순으로 그 기준 순서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당사자가 원하는 목적대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목적은 뭐예요? 의사에 드러나 있죠. 근데 두 번째, 그 의사가 명확치 않으면 두 번째 뭐예요? 사실인 간섭이다. 그죠? 그 사실인 간섭의 개념은 우리가 첫째 주에 배웠다. 그죠? 아직까지 사회 구성원으로부터 법적 확신을 취득하기 전 단계를 사실인 간섭. 그 사실인 간섭은 간섭법과 달리 뭐예요? 법이 아니죠. 법으로서 없는 단순한 간행으로서 보세요. 당사자의 법률행위를 해석하는 기준이 되는데 뭐예요? 당사자 의사를 보충하는 거죠. 의사를 보충하는 두 번째 해석 기준이 된다. 그런 말이다. 그죠? 첫 번째 기준이 뭐죠? 의사죠. 그죠? 근데 의사가 명확치 않으면 사실인 간섭이 보충적 해석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자, 요건요. 손대지 마시고 일단은 사실인 간섭이 존재하고 있을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사실인 간섭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면 해석의 기준이 될 수 없죠. 그 다음에 제일 키포인트가 뭐죠?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할 것. 의사가 명확하면 뭐예요? 의사에 따라서 해석을 해야 하므로. 그다음 이 표현 우리 시험 선생님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빨리 기억하셔야 돼요. 사실인 간섭은 재정법이 다른 말로 뭐예요? 성문법이죠. 성문법이 임의 규정일 경우에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으로서 그죠? 당사자 의사를 보충 맞죠, 그죠? 당사자 의사를 보충하는 법률의 해석 기준으로서 기능으로서 재판의 자료로 삼을 수 있으나 그 분야의 재정법이 강행 규정일 때는 뭐예요? 그때는 강행 규정 자체 스스로가 뭐예요? 간섭에 따르도록 임한 경우에만 뭐예요? 사실인 간섭이 재판의 자료가 될 수 있지. 원칙적으로 어디에 뭐냐? 이미 규정과 뭐예요? 다른 간섭이 있을 때만 두 번째 해석 기준이 되죠. 그래서 강행 법규일 때는 원칙적으로는 사실인 간섭은 자료가 될 수 없어요. 다만 강행 법규 자체에서 사실인 간섭에 따르도록 할 때는 뭐예요? 그때는 법규 자체에서 사실인 간섭에 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사실인 간섭이 재판의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런 경우가 아닐 때는 뭐예요? 원칙 임의 규정과 관련된 경우에만 사실인 간섭이 재판의 자료가 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첫째 주에 배우는 거죠. 예, 쭉 확인합니다. 주장, 입증, 책임. 간섭법은 누가 주장하고 입증해야 돼요? 당사자 주장 불문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 판단해야죠. 근데 사실인 간섭은 법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 당사자가 주장하고 입증하여야 한다고 하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주장 입증이 없으면 법원은 사실인 간섭을 고려할 필요 없다. 다만 예외 사실인 간섭도 사회에서 일정한 간행이 반복해서 존재하죠. 일종의 경험 법칙에 해당하므로 당사자가 뭐요? 주장치 않더라도 법관이 이미 알고 있을 수 있죠. 그때는 법관 스스로 직권에 판단할 수도 있다. 우리가 첫째 주에 배웠던 것을 우리가 복습한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사실인 간섭도 없다. 그죠? 그러면 임의법규. 그 다음에 임의법규도 없다. 마지막이 뭐요? 조리인 신의척을 가지고 해석합니다. 자, 그럼 교과서 기출문제를 보세요. 24회차 기출문제. 법률의 해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입니다. 자, 1번. 여기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죠. 그죠? 사실인 간섭은 당사자 의사를 보충하는 법률의 해석 기준 맞죠? 어디가 틀렸어요? 2번이 틀렸죠. 사실인 간섭은 법이 아니죠. 그죠? 법칙에서 효력은 없답니다. 2번 질문 어려워요. 자, 볼게요. 유언. 유언은 단독행위죠. 근데 상대방이 있다 없다? 없죠. 그럼 상대방이 없는 행위는 누구만 존재합니까?
표의자만 존재하기 때문에 어떠한 해석만이? 자연적 해석만이 그죠. 또 하나, 이거는 뭐야? 가족법상행위죠. 그러니까 뭐야? 언제나 자연적 해석이에요. 그래서 뭐야? 요거는 뭐야? 뭐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로 가든 뭐야? 가족법상행위로 가든 자연적 해석이 적용되는 경우예요. 그다음 어렵습니다. 3번. 보충적 해석의 개념을 다시 가보세요. 보충적 해석. 168페이지 보세요. 보충적 해석. 자, 찾으셨죠? 자, 보세요. 보충적 해석은 여기다가 잠깐 체크해드렸죠. 법률의 자체는 뭐야? 성립했습니다. 당사자 간의 임대차 계약은 뭐야? 존재하고 있죠, 그죠? 그런데 그 차임이 그죠? 월인지 연인지가 빠져 있다, 그죠? 법률행위 자체는 성립하고 있어요. 법률행위 자체가 뭐야? 성립조차 못했다면은 보충적 해석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일단 자연적 해석도 뭐요? 규범적 해석을 통해서 법률행위 성립은 인정되었습니다. 즉 법률행위 성립은 됐지만 그 내용에 뭐요? 빠진 부분이 있을 때 제3자의 시각에서 메꾸는 해석을 말합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기출문제에서는. 즉 법률의 성립이 뭐야? 인정이 된 경우. 법률 자체는 성립했습니다. 그래서 3번이 맞는 문제죠. 상당히 지금 이 4회차 법률 해석에 관한 점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4번 지문도 어려워요. 처분 문서. 처분 문서는 개념을 굳이 외우려 하지 마시고 계약서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 문서 자체에서 뭐요? 권리 의무의 이전이 정해지는 이 같은 문서를 처분 문서라고 합니다. 처분 문서. 그 처분 문서가 존재한다면 원칙적으로 뭐요? 판사는 계약서에 대한 뭐요? 계약서 내용을 그대로 존중해야 되죠, 그죠? 달리 인정하는 것은 예직입니다. 그래서 처분 문서가 존재한다면 처분 문서의 기조 내용과 뭐요? 다른 묵시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이 되더라도 기재 내용을 달리 인정할 수 없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단 뭐요? 계약서가 있다면 뭐요? 계약서 문구대로 해석하는 게 원칙이요. 자, 근데 물어볼게요. 우리가 카드를 발급받으면 약관이 있죠. 이게 처분 문서 중에 하나예요. 근데 약관이 있더라도 뭐요? 다시 약관과 별도로 개개인들끼리 다른 약정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죠. 그러면 개인들 간에 뭐요? 약관이 우선합니까? 개별적 약정이 더 우선해요? 개별적 약정이 더 우선합니다. 즉 뭐요? 이와 같은 처분 문서가 있더라도 뭐요? 당사자 간에 다른 개별적 약정이 있다면. 근데 개별적 약정은 뭐요? 방식에 제한이 없죠. 명시적으로 약정할 수도 있고 뭐요? 묵시적으로 약정할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묵시적 합의가 있다면 뭐요? 그 합의가 문서보다 뭐요? 우선해서 적용됩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는 뭐요? 일단 처분 문서가 있다면 처분 문서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상당히 어렵게 적용됐어요. 자, 그래서 1번, 2번은 그래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지문이죠, 그죠? 근데 3번, 4번 가지고 뭐요? 엄청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시험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5번 지문. 5번 지문은 절대 틀릴 수 없는 우리가 익히 익숙한 지문이죠, 그죠? 5표 지문인즉 쌍방이 X 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아서나 계약서에 뭐요? 착오로 Y 토지를 잘못 기재했더라도 뭐요? 갑을 간에 뭐요? X 토지 매매 계약만 유효하게 성립한다, 그죠? 그 부분. 자, 그러면 다시 한번요. 우리가 이 부분이 뭐요? 우리 시험에서는 지금껏은 뭐요? 등장한 바 없는 지문들입니다. 등장한 바 없는 지문이에요. 왜냐하면 한 번 등장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죠, 그죠? 일단 보충적 해석은 뭐요? 당사자 간의 임대차 계약은 유효하게 뭐요? 성립이 되어 있죠. 다만 차임이 월 50이냐 연 50이냐, 그죠? 그 내용이 빠져 있다. 즉 성립은 했습니다. 그다음 이 부분은 뭐요? 우리 시험보다 조금 더 수준이 높은 시험에서는 이 지문은 뭐요? 단골 지문이었지만 우리 시험은 거의 등장한 바 없는 지문이에요.
매매 계약서 등 뭐요? 당사자 간의 어떤 처분의 문서가 있다면 뭐요? 법률행위의 해석은 뭐요? 그 처분 문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해석을 하는 게 원칙이요. 그렇지만 처분 문서가 작성되었더라도 뭐요? 당사 사이에 그 문서와 다른 뭐요? 어떤 개별적인 약정이 존재한다면 뭐가 뭐예요? 그 개별적 약정이 우선한다 그죠? 이 개별적 약정은 명시적 약정뿐만 아니라 묵시적 약정도 있을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지문을 통해서 기억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오래 기억할 수가 있죠 그죠? 예. 자, 그러면 매일 문제 10번 보세요. 그래서 해석 문제가 뭐예요? 어렵게 진행되면은 상당히 어렵게 진행될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행위자 뭐요? 명인이 다를 때 누구를 당사자로 볼 것이냐 그 지문에 다른 시험의 기출 문제를 가져왔어요. 자 볼게요. 갑이 을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을은 명백하게 뭐요? 계약의 당사자 맞죠, 그죠? 근데 계약은 갑을이 체결하는데 계약서의 명의는 누구 이름으로? 병의 이름으로 돼 있어요. 그때 을의 상대방이 뭐요? 행위자인 갑이 될 것이냐, 명의자인 뭐요? 병이 될 것이냐에 관한 문제다, 그죠? 예, 틀린 것은 1번.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 누구인지를 뭐요? 간연 당사자 간의 의사 해석의 문제다, 맞죠, 그죠? 예. 그래서 각각 뭐요? 을 간의 의사가 뭐요? 일치하면 그 일치된 의사에 따라서 갑이 당사가 될 수도 있고 뭐요? 명의인 병이 당사가 될 수도 있다. 근데 그때 3번. 갑과 을이 모두 뭐요? 누구를? 행위자인 갑을 당사자로 이해를 했다 그죠? 그럼 당연히 누가 당사가 돼요? 명예에도 불구하고 행위자인 갑이 당사자가 됩니다. 근데 3번. 계약의 당사자가 뭐야? 행위자인 갑과 명의인 병 중 누구인지에서 갑을 간에 의사가 합의가 없었죠. 그때는 누구의 입장에서? 을의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평가할 때 뭐야? 갑을 당사자로 이해하면 뭐야? 갑이 당사되죠. 그죠? 당사됩니다. 그때는 상대방이 누구를 뭐야? 자신의 상대방으로 이해했을 것이냐에 따라서. 그 다음 4번. 갑과 을이 모두 뭐야? 병이 계약의 당사자로 해석했죠. 그죠? 그때는 뭐야? 갑이 누구를 대신해서 을과 계약을 한 거예요? 병을 대신해서. 그죠? 그때 병이 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한 게 뭐예요? 그때는 병이 당사됩니다. 그때 갑에게 뭐예요? 대리권이 있었다면 유권 대리가 되는 거고, 대리권이 없었다면 뭐예요? 무권 대리 문제가 될 뿐, 당사자는 누가 돼요? 병이 됩니다. 병이 돼요. 자, 5번. 근데 계약의 당사자에 가서 각각 을의 의사가 일치치 않고, 을의 입장에서 뭐예요? 병이 계약의 당사자로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상대방 을은 행위자인 갑이 자신의 뭐예요? 상대방이 아니라 누구를 자신의 상대방으로 이해했어요? 명의자인 병을 상대방으로 이해했어요. 그럼 누가 상대방이 돼요? 병이 당사됩니다. 그때 병이 허무인인 경우 뭐예요? 갑이 당사된다. 얼핏 하면 틀리겠죠. 그죠? 예. 병이 당사돼요. 근데 병이 당사됩니다. 그래서 보험계약을 들었습니다. 보험계약, 그죠? 여기 판례산이요. 보험계약을 갑이 병 이름으로 들었어요. 근데 보험회사가 뭐예요? 갑이 아니라 명의인인 병을 뭐예요? 자신의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체결의 상대방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럼 누가 보험계약에 당사된 거예요? 명의자인 병. 근데 병이 존재치 않는 자입니다. 그럼 뭐예요? 병이 당사되지만 당사자 존재치 않죠? 그럼 계약은 뭐예요? 성립입니까? 불성립이요? 불성립이 되는 거예요. 보험계약은 없던 거예요. 그런 문제가 될 뿐 뭐예요? 이런 경우를 하더라도 누가 당사돼요? 병이 당사됩니다. 병이. 자, 그럼 이 부분을 뭐예요? 천천히 보세요. 그러면 판단의 어떤 순서가 다 적혀 있죠. 그럼 이 부분이 뭐예요? 출제되면 이 5개 지문을 뭐예요? 가지고 문제를 구성할 거예요. 여기서 출제될 수 있는 지문들은 다 소개되어 있습니다. 즉 행위자와 명의인이 서로 다를 때, 그죠? 행위자와 명의인 중 누구를 계약의 타방 당사자로 할 것이냐에 관한 어떤
문제가 여기 다 실려 있어요. 그 부분을 이해를 부탁드릴게요. 자, 지금까지 법률의 파트를 봤습니다. 다음 교과서 6장 의사표시 파트로부터 진행이 됩니다. 178페이지부터입니다. 의사표시 파트에서는 두 문제 내지 뭐요? 세 문제 정도가 일반적으로 출제가 될 거예요. 항상 의사표시는 우리가 습관적으로 뭐요? 의사 플러스 표시로 여러분들이 이런 습관을 하세요. 그죠? 의사표시란 매매 등 법률 행위는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하죠. 근데 그 원하는 바는 의사표시에 드러나 있다. 그죠? 그래서 법률 행위는 반드시 일정한 법률 효과를 원하는 내심의 의사를 뭐요? 말이나 글 등으로 상대방에게 표시하는 뭐요? 의사표시가 반드시 하나 이상 존재해야 된다. 근데 이 같은 의사표시대로 법률가 유효하게 뭐요? 성립을 하려면은 의사표시가 뭐요? 일치하고죠. 일치하고. 그 다음에 의사표시에 사기, 강박 등 성립 과정에 하자가 없어야 되죠. 근데 이 같은 의사표시가 불일치하거나 성립 과정에 타인의 사기, 강박 등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뭐요? 통틀어서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를 한다. 그죠? 근데 이 같은 비정상적인 의사표시의 경우 의사표시의 효력이 어떻게 될 것이냐를 이 파트에서 뭐요? 비진의 표시부터 사기, 강박에 걸쳐서 쭉 확인합니다. 자, 그럼 쉽게 넘어갑니다. 이 자체가 시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의사표시란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한 내심의 의사를 뭐요? 말이나 글 등으로 외부에 표시하는 것을 의사표시라 하고죠. 매매 등 법률에게 반드시 빠져서는 안 될 법률 사실에 해당하더라. 그때 의사표시는 방법이 뭐요? 본질은 보지 마시고 있잖아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네. 의사주의, 그 다음에 표시주의, 우리는 절충주의다. 그죠? 이런 표현을 설명했지만 그 자체가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굳이 하나 기억하시려면은 179페이지 쭉 보시면은 위에서 다섯째 줄 민법의 태도. 그죠? 민법은 의사 표시가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내심의 효과사를 중시 여길 것이냐, 표시를 뭐요? 중시 여길 것이냐에 관해서 어느 하나의 극단적인 입장이 아니라 양자로 뭐요? 절충하는 절충주의가 민법 입장인데 그 중에서 뭐요? 어느 것을 더 우선시한다? 표시. 그죠? 표시를 위주로 한 절충주의가 민법의 태도다. 그죠? 다만 이 같은 대립은 어디면요? 매매 등 재산법상에만 문제되고 혼등 가족법상 무조건 뭐야? 절대적 의사주의더라. 그죠? 자, 그래서 결론. 비진의 표시 이하 의사표시가 하는 민법 총칙의 규정은 가족법에는 적용이 있다 없다? 없다가 여기서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거다. 그죠? 그런 정도만. 자, 지금부터입니다. 앞으로 이제 무슨 무한 반복이죠. 의사표시 방법에는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그죠? 명시와 반대가 뭐죠? 묵시다. 그죠? 항상 우리 시험은 묵시적 다 허용되죠. 방법이 제한없다. 근데 딱 하나. 요식행위는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게 뭐밖에 없어요? 법인 설립행위. 나머지는 혼인, 요등, 가족법상에는 우리 시험 범위 바뀌죠. 가족법상에는 요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나머지 우리 시험 범위에 속하는 것은 다 방식의 제한이 없다. 그죠? 그 중에서 명시라면 뭐요? 말 그대로 내심의 의사가 말이나 글 등으로 뭐요? 명확하게 표시되는 것은 뭐요? 명시적. 명시적을 빼놓고 뭐요? 나머지 모든 것을 묵시적. 묵시적. 자, 그러면 명시적 의사표시한 것을 모두 묵시적이라 하는데, 자, 굳이 하나 하시려면 이거 하나 하시면 돼요. 침묵. 제목 침묵 척하시고, 침묵은 뭐야? 원칙. 아무것도 아니다. 그죠? 의사표시가 아니에요. 침묵은 원칙, 의사표시가 될 수가 없어요. 자, 읽어볼게요. 갑이 을에게 내 토지를 네가 뭐요? 3억에 사라. 청약을 합니다. 을에게 청약의 의사표시가 도달됐어요. 근데 을이 아무 말이 없어요. 묵묵부답입니다. 그럼 이와 같은 을의 침묵은 예서다 뭐다?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겠다는 것도 아니고 뭐요? 사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요? 나는 갑의 청약에 대해서
응답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만 당사자가 약정 또는 뭐요? 거래 관행 등 일정한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면 뭐요? 그때는 침묵의 의사표시가 될 수 있죠. 지금부터 요 정도로 기억할게요. 이 지문이 뭐요? 여기서 뜰 수도 있고 여기보다는 오히려 뭐요? 채권법에 청약과 성낙이야 뭐요? 계약 성립 파트, 채권 강론에서 뜰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요. 갑이 뭐요? 을에게 주문치도 않은 상품을 보냅니다. 보내면서 뭐요? 반송하지 않으면 뭐요? 성낙한 거로 보겠다. 그죠? 청약이에요. 일주일 내에 답이 없으면 뭐요? 이해 없으면 성낙으로 보겠다. 했더라도 을은 응답할 의무가 없죠. 따라서 이와 같은 을의 침묵은 뭐요? 성낙이 될 수 없다. 그죠? 이 지문은 여기서보다는 채권법에서 계약의 성립 파트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많다. 2번요. 비정상적인 의사표시. 자, 교과서 총설 파트 쭉 확인합니다. 눈으로만. 법률행위가 유효하려면은 마지막 요건 의사와 뭐요? 표시가 일치하고. 즉, 갑은 얼마에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팔고자 합니까? 3억에 그죠? 그럼 표시도 뭐야? 3억에. 그런데 실수로 3천에 팔겠다. 의사 표시가 불일치한다 그죠? 또는 의사 표시 일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대방으로서 뭐예요? 사기당해서 또는 뭐예요? 강박당해서 이 같은 법령의 성립 과정에 어떤 사기 강박 등 하자가 개입됐다 그죠? 이와 같은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거나 사기 강박 등 하자 있는 의사 표시는 정상적인 의사 표시가 되지 못하죠. 이를 통틀어서 뭐예요? 비정상적인 의사 표시. 그때 의사 표시력이 어떻게 될 것이냐는 거죠. 자, 쭉 확인합니다. 그래서 의사 표시의 불일치는 발음을 뭐예요? 흥결이라고도 한다 그죠? 즉 표시는 있었지만 의사는 없어요. 근데 흥결은 뭐예요? 두 가지. 의식적 흥결과 무의식적 흥결이다. 단어 설명이요. 의식적 흥결이라는 것은 의사 표시를 하는 자가 뭐예요? 불일치를 알고 사는 거죠. 비진입 표시도 있고 뭐예요? 허위 표시 있다. 근데 그 불일치를 모르고 한다 그죠? 이걸 뭐예요? 착오를 한다 그죠? 예, 착오. 그다음 하자 있는 의사 표시는 사기 강박의 의사 표시가 여기 됩니다. 자, 교과서 표현을 여기다가 체크하시면 돼요. 의사 표시는 뭐예요? 불일치가 아닙니다. 일치요. 갑이 뭐예요? 을에게 자신의 토지를 뭐예요? 3억에 팔겠다고 생각하고 뭐예요? 3억에 팔겠다고 표시했죠. 의사 표시는 일치입니다. 일치요. 불일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기 강박이 비진입 표시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요? 비진입 표시는 불일치입니다. 사기 강박이 일치죠. 그래서 비진입 표시가 뭐예요? 사기 강박이 될 수가 없어요. 강박이 될 수가 없다. 그런데 의사 표시는 일치입니다. 그런데 의사 표시에 뭐예요? 가정에서 내 토지를 누구에게 얼마에 팔겠다 그죠? 이거는 의사 표시를 하는 자를 표의자. 누구의 방해도 없이 표의자가 뭐예요? 자유로운 상태에서 의사를 결정해서 표시가 돼야 되죠. 근데 이 같은 가정의 타일에 부당한 사기 강박이 있었다 그죠? 이와 같은 의사 표시를 하자 있다 그런다 그죠? 사기 강박의 의사 표시가 얘기됩니다. 결론 사기 강박은 뭐예요? 의사 표시는 일치입니다. 근데 비진입 표시, 허위 표시는 뭐예요? 착오는 뭐예요? 불일치요. 일치하고 불일치는 하늘과 땅 차이죠. 그럼 비진입 표시가 사기 강박은 될 수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강박은 비진이가 될 수 없죠. 그죠? 비진이가 강박이 될 수 없다. 이제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지문들이 제가 기본 이론 시간에 판례 설명할 때 얼핏 했죠. 그죠? 이제는 완벽하게 이제 이해가 되면은 그냥 결론 기억하시면 돼요. 앞서도 우리 103조 파트에서 103조 2반에 뭐예요? 법률행위, 내용이 반사의 질서 행위에 되죠. 그죠? 가정에서 강박이라는 방법이 사용됐다. 내용은 문제가 없죠. 강박이 될 뿐, 그죠? 103조 2반 될 수 없다. 예. 키포인트. 예, 그렇게 반복하셔야 돼요. 자, 그럼 우리가 비정상적 의사표시를 도표로서 쭉 정리를 해뒀습니다. 그래서 의사표시의 불일치는 다른 말로 의사의 흥결, 의식적 흥결에는 두 가지 거죠. 비진입 표시, 허위 표시, 무의식적 흥결은 착오,
하자에 있는 의사표시는 의사표시 일치인데 사기 강박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죠. 자, 그럼 쉬었다가 뭐요? 본격적으로 107조부터 진행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설명 뭐요? 배경 설명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하나 기억할 거. 이 같은 비정상적인 의사표시에 관한 조문이 107조부터 110조까지 4개 조문을 둡니다. 근데 이 같은 조문은 어디에만요? 제3법에만 그죠. 혼인 등 가족법에는 적용이 있다 없다? 없다 그죠. 가족법은 무조건 절대적 의사주의이기 때문에 그 부분 하나 기억을 부탁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비진입 표시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을 합니다.